북에선 허락받아야 붙이는 글씨였는데 여긴 다들 자기 이름을 걸고 사네요. 24살 박연화가 서울거리에서 처음 내뱉은 이 한마디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처음 탔을 때 그녀의 다리는 굳어 있었고 식당 메뉴판 앞에서 선택의 자유를 마주했을 때 눈물이 터져 나왔죠. 간판 하나, 옷 한 벌, 음식 하나를 고르는 것. 누군가에겐 일상이지만 그녀에겐 상상조차 할 수 없던 기적이었습니다. 19살 그날 밤 폭풍우 치는 바다 위에서 누군가 그녀를 구했고 그 사람은 돌아오지 못했어요. 5해가 지난 지금 연화는 라디오 스튜디오에 앉아 있습니다. 마이크 앞에서 그녀가 꺼낼 이야기는 단순한 탈북의 기록이 아니었죠. 자유가 무엇인지 몰랐던 한 소녀가 자신의 목소리로 노래하기까지의 처절하고도 아름다운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 끝에서 그녀가 발견한 것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어요. 24살 박연화는 라디오 스튜디오 문 앞에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방음 부스 안은 생각보다 좁았습니다. 회색 스펀지가 벽면을 가득 메운 그 공간에 검은색 마이크 하나가 조용히 서 있었죠. 연화는 손가락 끝으로 목걸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쥐어준 작은 십자가였어요. 일주일 전 SNS에서 합창 공연 영상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한 청소년들과 함께 부른 노래였는데 연화가 마지막 소절에서 가사 한 줄을 자신의 말로 바꿔 불렀던 그 장면이 사람들 마음을 움직였던 거예요. 댓글엔 진짜 자유가 뭔지 알 것 같다는 말들이 줄을 이었고 방송국 PD가 직접 연락을 해왔습니다. 자유의 노래라는 프로그램에 나와 이야기를 나눠보지 않겠냐고요. 연화 씨 준비되셨어요? 작가님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준비가 됐는지는 자신도 잘 몰랐어요. 5해 전 함흥을 떠난 그날부터 지금까지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목구멍 어딘가에 걸려있는 느낌이었죠. 부스 안으로 들어서자 진행자 서미란이 환한 미소로 맞아주었습니다. 떨리시죠? 괜찮아요. 천천히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연화는 의자에 앉으며 마이크를 바라봤습니다. 북에서 합창단에 있을 때는 마이크 앞에 서는 게 두렵지 않았어요. 그땐 정해진 가사만 부르면 됐으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자신의 말로 자신의 이야기를 해야 했죠. 자, 시작할게요. 3, 2, 1. 빨간 불이 들어왔습니다. 미란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흘러나왔어요. 오늘 자유의 노래에는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최근 합창 공연으로 많은 분들께 감동을 전한 연화 씨인데요. 안녕하세요, 연화 씨. 안녕하세요. 연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맺혔어요. 하지만 미란이 건네는 따뜻한 눈빛을 보자 어머니가 했던 말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연화야, 누가 시켜서 부르는 노래는 마음이 없어. 내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를 내렴. 연화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향해 조금 더 가까이 다가앉았어요. 오늘은 제 목소리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그 순간 연화의 떨림이 멈췄습니다. 이제 시작할 시간이었죠. 미란이 첫 질문을 건넸습니다. 연화 씨의 노래를 들으면 뭔가 특별한 느낌이 들어요. 그 비결이 뭘까요? 연화는 잠시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스튜디오 유리 너머로 서울 거리가 보였어요.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가고 간판마다 다른 글씨체로 저마다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죠. 연화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자주 하시던 말씀이 있었어요.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미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기다려줬어요. 누가 시켜서 부르는 노래는 마음이 없어. 그렇게 말씀하셨죠. 연화는 12살 때를 떠올렸습니다. 함흥의 작은 집 부엌에서 어머니가 감자를 깎으며 흥얼거리던 찬송가가 들렸어요. 그 노랫소리는 라디오에서 나오는 선정가요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엔 무언가 따뜻한 것이 담겨 있었죠. 왜 그런 노래를 부르세요? 어린 연화가 물었을 때 어머니는 감자 껍질을 벗기던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연화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이 노래는 내 마음에서 나오는 거란다. 누가 부르라고 해서 부르는 게 아니라 내가 부르고 싶어서 부르는 거지. 그래서 마음이 담기는 거야.
그날 밤 연화는 이불 속에서 어머니가 부르던 멜로디를 작게 따라 불렀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이 원해서 부르는 노래였어요. 가사도 제대로 몰랐지만 가슴 어딘가가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죠. 그게 제 인생의 나침반이 됐어요. 연화가 마이크를 향해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손떨림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어요. 북에서는 노래도 정해져 있었어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불러야 하는지 다 정해져 있었죠. 합창단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어머니 말씀을 듣고 나서부터는 달랐습니다. 무대에서 정해진 노래를 부를 때도 제 마음 한구석엔 언젠가 제가 원하는 노래를 부르고 싶다는 바람이 있었어요. 미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 바람이 지금 이루어진 거네요.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여기선 제가 부르고 싶은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그게 얼마나 큰 자유인지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라디오 부스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무겁지 않았어요. 오히려 깊은 울림이 있었죠. 연화는 목걸이에 십자가를 가만히 쥐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그 따뜻한 노랫소리가 지금도 가슴속에 살아있었어요. 미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에 오게 된 계기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연화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깊게 숨을 들이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19살 때였어요. 2020년 가을이었죠.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함흥집 마당에 낙엽이 쌓이던 저녁, 어머니가 급히 집으로 돌아왔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죠. 어머니는 연화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밤에 떠나야 해. 보안원들이 어머니를 주시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던 거예요. 누군가 어머니가 찬송가를 부르는 걸 신고했다고 했죠. 연화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 10시 연화는 가족과 함께 작은 목선에 올랐습니다. 배를 운전하는 사람은 정호라는 이름의 중년 남자였어요. 과거 어머니와 같은 교회에 다녔던 분이라고 했죠. 정호는 가족 단위로 탈북을 돕는 일을 해왔다고 했습니다. 바다가 거칠 겁니다. 단단히 붙잡으세요. 정호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그의 손이 떨리는 걸 봤어요. 두려움은 모두가 똑같이 느끼고 있었죠. 배가 출발하고 1시간쯤 지났을 때 파도가 거세졌습니다. 목선이 흔들릴 때마다 연화는 어머니의 옷자락을 더 세게 움켜쥐었어요.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바람 소리가 귀를 찢을 듯 울렸죠. 엄마! 큰 파도가 배를 덮쳤을 때 연화는 물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이 코와 입으로 밀려들어왔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죠. 그때 누군가 연화의 팔을 잡았습니다. 정호였어요. 그는 있는 힘을 다해 연화를 배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괜찮아요? 정호가 물었지만 연화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기침만 쏟아져 나왔죠. 정호는 자신의 구명조끼를 벗어 연화에게 입혔습니다. 그리고 다시 파도와 싸우기 시작했어요. 새벽 4시쯤 멀리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해경이었어요. 연화는 정신을 잃기 직전이었지만 구조대원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사람 있어요. 살아있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병원이었습니다. 어머니와 동생은 옆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하지만 정호는 보이지 않았죠. 간호사에게 물었을 때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분은 못 찾았대요. 연화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자신을 살리고 바다에 남은 사람. 그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라디오 부스 안에서 연화는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그날 바다가 저를 삼켰지만 다시 내보내줬어요. 하지만 누군가는 제 대신 남아야 했죠. 미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이후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연화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병원에서 나온 뒤 3개월 동안 하나원에 있었던 시간이 떠올랐어요. 그곳에서 남한 사회에 대해 배웠죠. 하지만 진짜 남한을 알게 된 건 하나원을 나온 첫날이었습니다. 2021년 2월이었어요. 하나원을 수료하고 서울로 왔죠. 보호소 직원 김선영이 연화를 데리러 왔습니다. 36살쯤 돼 보이는 선영은 밝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오늘은 제가 서울 구경 좀 시켜드릴게요. 앞으로 살 동네도 보여드리고요.
지하철을 탔을 때 연화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각자 다른 옷을 입고 있었어요. 검은색, 빨간색, 노란색, 심지어 형광색 재킷을 입은 사람도 있었죠. 북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여기선 옷도 자유롭게 입을 수 있어요? 연화가 물었을 때 선영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연화 씨도 마음에 드는 옷 사러 가요. 지하철에서 내려 거리를 걸을 때 연화의 시선은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간판들이 제각각 다른 글씨체로 써져 있었어요. 커피숍, 분식집, 옷가게, 서점. 모두 자기만의 이름을 걸고 있었죠. 북에선 허락받아야 붙이는 글씨였는데 여긴 다들 자기 이름을 걸고 사네요. 연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자유인지 새삼 깨달았던 거예요. 에스컬레이터를 처음 탔을 때는 무서웠습니다. 움직이는 계단이라니 신기하면서도 두려웠죠. 선영이 손을 잡아줬고 연화는 조심스럽게 발을 올렸어요. 올라가면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들을 감시하지 않았어요. 쇼핑몰 안으로 들어갔을 때 연화는 멈춰 섰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옷가게에 영어로 된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그 옆엔 한글과 한자가 섞인 음식점 이름이 있었고 또 다른 곳엔 그림만으로 된 카페 간판도 있었죠. 여기선 외국 글자도 자유롭게 쓸 수 있나요? 네, 누구든 원하는 대로 쓸 수 있어요. 선영의 대답을 들으며 연화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게 자유구나. 말로만 듣던 그 단어가 눈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점심때가 되어 작은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메뉴판을 보는데 글씨가 너무 많아서 어지러질했어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순두부찌개, 비빔밥, 냉면. 선택지가 이렇게 많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뭐 드실래요? 선영이 물었을 때 연화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북에서는 배식받는 음식을 먹었거든요. 선택할 수 있다는 게 낯설었어요. 김치찌개요. 작은 목소리로 말했을 때 선영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아요. 저도 같은 걸로 할게요. 음식이 나왔을 때 연화는 숟가락을 들다 말고 눈물이 났습니다. 뜨거운 김치찌개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이 음식을 먹을지 말지, 언제 먹을지, 누구와 먹을지 모두 자신이 정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죠. 괜찮으세요? 선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어요. 네. 그냥 행복해서요.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을 때 해가 따뜻하게 내리쬐었습니다. 연화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같은 하늘이었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죠. 이 하늘 아래선 누구도 자신을 가두지 않았습니다. 라디오 부스에서 연화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알았어요. 자유가 뭔지. 간판 하나, 옷 한 벌, 메뉴 하나를 고르는 것조차 자유라는 걸요. 미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부스 밖에서 작가가 손을 흔들었어요. 잠깐 쉬어가자는 신호였죠. 연화는 물을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거리 어딘가에 자신의 이름을 걸 날이 올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미란이 다시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연화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유를 발견한 기쁨 뒤에는 예상치 못한 아픔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정착 지원금으로 작은 원룸을 얻었어요. 그리고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죠. 첫 출근 날이었습니다. 연화는 파란색 유니폼을 입고 카운터 앞에 섰어요. 손님이 오면 계산하고 물건을 진열하는 일이었죠. 어렵지 않아 보였습니다. 오후 3시쯤 20살쯤 돼 보이는 여자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음료수 2개를 들고 계산대로 왔을 때 연화는 밝게 말했어요. 4,000원입니다. 그런데 그 손님이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옆에 있던 친구가 키득거리며 속삭였어요. 말투 들었어? 되게 특이하지 않아? 연화의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손님은 돈을 내고 나가면서도 계속 웃고 있었어요. 연화는 그 자리에 굳은 채 서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날 저녁 원룸으로 돌아온 연화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자신의 입모양을 보며 여러 번 연습했어요. 4,000원입니다. 4,000원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해도 억양이 어딘가 달랐습니다.
북에서 자란 20해의 시간이 목소리에 배어 있었던 거예요. 연화는 거울을 내려놓고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소리내어 울 수가 없었어요. 옆집에 들릴까봐 이불을 입에 물고 참았죠. 일주일 후 편의점 사장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연화 씨, 미안한데 손님들이 좀 불편해하는 것 같아서요. 연화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말투 때문이라는 걸요. 사장님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저 장사가 힘들다고 했죠. 연화는 고개를 숙이고 유니폼을 벗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핸드폰을 켰습니다. 메시지 하나가 와 있었어요. 지역복지센터에서 보낸 거였죠. 어르신 말벗 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분을 찾습니다. 연화는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말투가 문제인데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다음 날 복지센터를 찾아갔습니다. 담당자는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이름은 박정숙이었어요. 어머, 북에서 오셨구나. 괜찮아요. 우리 어르신들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정숙의 말에 연화는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그날 오후 연화는 78살 할머니를 만났어요. 할머니는 혼자 사시는 분이었는데 대화 상대가 필요하다고 했죠. 앉아요, 애기야. 할머니가 연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어디서 왔어요? 북에서 왔어요. 연화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을 때 할머니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하지만 놀라거나 불편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연화의 손을 더 꽉 잡았죠. 그래요? 힘들었겠구나. 그래도 잘 왔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연화는 할머니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할머니도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죠. 우리 오빠가 북에 있거든요. 전쟁 때 헤어졌는데 이제 만날 수 없을 것 같아요. 할머니는 연화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당신 같은 젊은이들이 이렇게 내려오니까 그게 위안이 돼요. 그날부터 연화는 일주일에 3번 복지센터에 나갔습니다. 할머니뿐만 아니라 다른 어르신들도 만났어요. 그들은 연화의 억양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연화가 들려주는 북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었죠. 한 달쯤 지났을 때 81살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연화 씨 목소리는 참 따뜻해요. 듣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연화의 가슴속에 쌓여있던 무언가가 녹아내렸습니다. 편의점에서 느꼈던 수치심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목소리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죠. 어느 날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노래 한번 불러줄래요? 연화는 망설였습니다. 북에서 부르던 노래는 부를 수 없었고 남한 노래는 잘 몰랐거든요. 하지만 할머니의 기대 어린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가 부르시던 노래를 불러볼게요. 연화는 조용히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할머니와 다른 어르신들이 눈을 감고 들었어요. 노래가 끝났을 때 박수 소리가 들렸죠. 라디오 부스에서 연화는 말했습니다. 여기선 그냥 사람으로 불려요. 탈북민도 이상한 억양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요. 그게 제일 좋았어요. 미란이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연화도 따라 웃었어요. 이제 그 시간들이 아프지만은 않았습니다. 미란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노래는 언제부터 다시 부르기 시작하셨어요? 연화는 잠시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2023년 봄이었어요. 그때 탈북민 합창단에서 연락이 왔죠. 복지센터에서 봉사를 한 지 1년쯤 됐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핸드폰으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합창단 지휘자라는 사람이었죠. 연화 씨, 저희 합창단에서 함께 노래하지 않으시겠어요? 어르신들이 연화 씨 노래를 듣고 추천해 주셨거든요. 연화는 망설였습니다. 북에서 합창단에 있을 때가 떠올랐어요. 정해진 자리에 서서 정해진 노래를 부르던 그때가요. 무대 위 조명 아래서 느꼈던 답답함이 다시 가슴을 눌렀죠. 죄송하지만 안 될 것 같아요. 연화가 조심스럽게 거절했을 때 지휘자는 이해한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며칠 동안 그 전화가 마음에 걸렸어요. 왜 거절했을까? 정말 노래가 싫었던 걸까? 일주일 후 복지센터에서 정숙이 물었습니다.
연화 씨, 청소년 합창단에서 봉사자를 찾는데 관심 있어요? 탈북민 청소년들이랑 남한 청소년들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이래요. 연화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탈북민만의 합창단이 아니라 함께하는 거라면 달랐죠. 해볼게요. 첫 연습날 연화는 작은 음악실로 들어갔습니다. 15살에서 18살 정도로 보이는 청소년들이 앉아 있었어요. 남한 아이들이 10명, 탈북 청소년이 5명이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박연화예요. 여러분과 함께 노래할 수 있어서 기뻐요. 연화가 인사했을 때 아이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몇몇 남한 아이들의 표정에서 어색함을 느꼈어요. 서로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섞여 있다는 게 분명했죠. 처음 2개월은 쉽지. 연습할 곡을 정할 때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남한 아이들은 최신 가요를 부르고 싶어 했고 탈북 청소년들은 클래식을 원했어요. 지휘자인 36살의 이진우가 중재했죠. 우리 두 곡 다 해요. 하나는 현대적인 노래로, 하나는 클래식으로. 연습 중간에 작은 갈등도 있었습니다. 17살 남한 학생 민지가 탈북 청소년 수진에게 말했어요. 왜 그렇게 경직돼 있어? 좀 더 자연스럽게 불러봐. 수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연화는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어요. 편의점에서 느꼈던 수치심이 다시 가슴을 조였죠. 민지야, 잠깐만. 연화가 민지를 불렀습니다. 둘이서 복도로 나갔을 때 연화는 조용히 말했어요. 민지야, 수진이는 자연스럽게 부르는 게 뭔지 배울 기회가 없었어. 우리가 가르쳐주면 돼. 민지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죄송해요. 생각이 짧았어요. 그날 이후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남한 아이들이 탈북 청소년들에게 노래 부르는 법을 알려줬고 탈북 청소년들은 남한 아이들에게 정확한 발성을 가르쳐줬어요. 서로에게서 배우기 시작한 거죠. 3개월째 첫 합동 공연 날이 다가왔습니다. 장소는 작은 시민회관이었어요. 1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었죠. 연화는 무대 뒤에서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는 걸 느꼈습니다. 괜찮아요? 진우가 물었을 때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북에서 합창단 무대에 섰을 때가 자꾸 떠올랐죠. 그때는 실수하면 안 됐습니다. 정해진 대로 완벽하게 불러야 했어요.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조명이 얼굴을 비췄을 때 연화는 숨이 막혔어요. 관객석이 흐릿하게 보였죠. 첫 곡이 시작됐습니다. 아이들의 목소리가 하나씩 섞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곡 마지막 소절에서였습니다. 연화는 갑자기 정해진 가사를 부를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렸죠. 누가 시켜서 부르는 노래는 마음이 없어. 연화는 결심했습니다. 마지막 한 줄을 자신의 말로 바꿔 부르기로요. 원래 가사는 함께 걷는 이 길 위에서였지만 연화는 다르게 불렀습니다. 이 노래는 제 이야기입니다. 무대가 조용해졌습니다. 아이들이 놀란 표정으로 연화를 봤어요. 관객석도 숨을 죽였죠. 연화는 눈을 감았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한순간이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너무 길게 느껴지는 침묵이었죠. 연화는 실수했다고 생각했어요. 모두를 실망시켰을 거라고요. 그때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사람이 시작한 박수가 두 사람, 세 사람으로 번져나갔어요. 결국 온 객석이 일어나 박수를 쳤죠. 연화는 눈을 떴습니다. 사람들이 웃고 있었어요. 몇몇은 눈물을 닦고 있었죠. 무대에서 내려왔을 때 진우가 말했습니다. 완벽했어요. 진짜 당신의 노래였어요. 민지가 달려와 연화를 안았습니다. 선생님, 정말 멋있었어요. 수진도 다가와 손을 잡았어요. 저도 언젠가 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 밤 연화는 원룸 창가에 앉아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보고 계실까? 연화는 작게 중얼거렸죠. 엄마, 저 이제 제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라디오 부스에서 연화는 눈을 감았습니다. 다른 언어로 불러도 마음은 같은 노래예요. 그걸 그날 알았죠. 미란이 고개를 끄덕이며 휴지를 건넸습니다. 연화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건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해방의 눈물이었죠. 미란이 물었습니다. 그 공연 이후 인생이 많이 바뀌셨죠? 연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네,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요. 공연이 끝나고 이틀 후였습니다. 연화는 복지센터에서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죠.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연화 씨. 저는 방송국 PD 서미란이라고 해요. 연화는 깜짝 놀랐습니다. 방송국이라니요. 미라는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공연 영상이 SNS에서 화제가 됐어요. 마지막에 연화 씨가 부른 그 한 줄이 많은 분들께 감동을 드렸거든요. 저희 자유의 노래 프로그램에 나오셔서 이야기를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연화는 머뭇거렸습니다. 방송이라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미란의 목소리엔 강요가 없었죠. 천천히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그날 밤 연화는 핸드폰으로 공연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누군가 찍어서 올린 영상이었어요. 조회수가 10만을 넘어서 있었죠. 댓글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자유가 뭔지 알 것 같다. 저 한 줄에 모든 게 담겨 있네요. 북에서 오신 분이 우리에게 자유를 가르쳐 주시네. 연화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닿았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연화는 미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출연하겠습니다. 방송 촬영은 일주일 후로 잡혔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연화는 무슨 이야기를 할지 고민했어요. 밤마다 메모장에 적었다 지웠다를 반복했죠. 어머니 이야기를 해도 될까? 바다에서의 그날을 말해도 괜찮을까? 촬영 전날 밤 연화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4시쯤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그때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연화야, 내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를 내렴. 연화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이건 자신의 이야기니까요. 그리고 지금 라디오 스튜디오에 앉아 있습니다. 미란의 질문에 대답하고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고 눈물도 흘렸죠.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웠어요.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미란이 물었을 때 연화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거창한 말은 필요 없었어요. 그저 자신의 마음을 전하면 됐죠. 저는 5해 전 이 땅에 왔을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름 석자와 가족밖에요. 하지만 여기서 배웠어요. 자유가 뭔지, 선택이 뭔지, 그리고 내 목소리로 내 이야기를 한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요. 연화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제 억양을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이 목소리로 부르는 노래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여러분도 자신의 목소리를 내세요. 누가 뭐래도 그게 여러분의 노래니까요. 방송이 끝났습니다. 빨간 불이 꺼지고 미란이 연화에게 다가왔어요. 정말 좋은 이야기였어요. 감사합니다. 미란이 연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 순간 무언가 통하는 게 있었죠. 스튜디오를 나와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연화는 자신의 모습을 거울에 비춰봤습니다. 24살의 얼굴이 보였어요. 5해 전 바다를 건넌 19살 소녀와는 달랐죠. 이제는 웃을 수 있었어요. 방송이 나간 건 사흘 후였습니다. 연화는 원룸에서 라디오를 켰어요. 자신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낯설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방송을 듣는 동안 핸드폰에 메시지가 쏟아졌어요. 복지센터 정숙이 보냈습니다. 연화 씨 방송 들었어요. 울었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합창단 아이들도 메시지를 보냈죠. 민지가 썼어요. 선생님 목소리 라디오로 들으니까 더 멋있어요. 수진도 보냈습니다. 저도 언젠가 선생님처럼 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연화는 하나하나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마지막 메시지를 봤어요. 미란이었죠. 연화 씨,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어요. 연화 씨의 일상을 따라가며 진짜 자유가 뭔지 보여주는 거예요. 어떠세요? 연화는 망설였습니다. 다큐멘터리라니. 그건 방송보다 더 큰 일이었어요.
자신의 삶 전체를 보여줘야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내 답을 보냈습니다. 좋아요. 해봐요. 그날부터 미란이 연화의 일상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지센터에서 어르신들과 이야기하는 모습, 합창단 아이들과 연습하는 장면, 원룸에서 혼자 저녁을 먹는 모습까지요. 2개월 동안 촬영이 이어졌습니다. 처음엔 카메라가 불편했어요.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죠. 미란과 스태프들이 연화를 있는 그대로 담으려 했거든요. 어느 날 미란이 물었습니다. 연화 씨, 앞으로 꿈이 뭐예요? 연화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북에 있을 때는 꿈이 없었어요. 꿈을 꿀 수 없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어요. 노래로요. 음악 선생님이 되고 싶으신 거예요? 비슷해요. 음악치료 보조 강사나 아동센터에서 아이들과 노래를 부르는 일이요. 제가 노래로 위로받았으니까 저도 누군가를 위로하고 싶어요. 미란이 미소 지었습니다. 멋진 꿈이네요. 그 대화 이후 연화는 진짜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복지센터에서 아동 프로그램 보조교사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3번 6살부터 10살까지 아이들과 노래를 불렀죠. 처음 아이들 앞에 섰을 때가 기억납니다. 12명의 아이들이 동그랗게 앉아 연화를 바라봤어요. 연화는 긴장했지만 미소를 지었죠. 안녕, 나는 연화 선생님이야. 오늘 우리 함께 노래할 거야. 한 아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말투가 이상해요. 아이들이 웃었습니다. 연화는 당황하지 않았어요. 대신 웃으며 대답했죠. 맞아. 선생님은 먼 곳에서 왔거든. 그래서 말투가 좀 달라. 근데 노래는 말투랑 상관없어. 마음으로 부르는 거니까.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함께 부른 노래는 작은 별이었어요. 아이들의 맑은 목소리가 교실을 채웠죠. 연화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게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라는 걸요. 다큐멘터리 촬영이 끝나갈 무렵 미란이 말했습니다. 연화 씨, 마지막 장면이 필요해요. 뭔가 의미 있는 거요. 연화는 생각했습니다. 무엇이 자신의 이야기를 끝맺을 수 있을까? 그때 떠오른 게 있었어요. 어머니 목소리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어머니 목소리요? 네. 옛날 녹음이 하나 있어요. 어머니가 찬송가를 부르시던 거요. 연화는 작은 카세트 테이프를 꺼냈습니다. 북에 있을 때 몰래 녹음했던 거였어요. 낡고 흠집투성이었지만 아직 작동했죠. 다큐멘터리 마지막 장면은 라디오 스튜디오였습니다. 연화가 그 낡은 테이프를 틀었어요. 스피커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약간 갈라진 음질이었지만 따뜻한 목소리였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어머니의 찬송가가 스튜디오를 채웠습니다. 연화는 눈을 감고 들었어요. 어머니가 옆에 있는 것 같았죠. 노래가 끝나고 연화가 마이크에 대고 말했습니다. 엄마, 저 이제 제 노래를 불러요.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요. 카메라가 꺼졌을 때 스튜디오 앞 모든 사람이 울고 있었습니다. 미란도 스태프들도 연화도요. 하지만 그건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치유의 눈물이었죠. 지금 연화는 다시 같은 스튜디오에 앉아 있습니다. 미란이 마지막 질문을 합니다. 연화 씨에게 자유란 뭔가요? 연화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제 목소리로 제 이야기를 하는 거요. 그게 자유예요. 라디오 방송이 끝났습니다. 미란이 마이크에서 손을 떼며 말했어요. 연화 씨, 정말 고마워요. 오늘 방송은 많은 분들께 큰 울림이 될 거예요. 연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습니다. 스튜디오 유리 너머로 작가와 스태프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었어요. 연화는 허리를 숙여 인사했죠. 밖으로 나왔을 때 가을 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2025년 11월이었어요. 연화가 한국에 온 지 5해하고 9개월째였죠. 핸드폰을 보니 오후 4시였습니다.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어요. 지하철을 타고 복지센터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아이들과 노래하는 날이었거든요. 차창 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저 높은 빌딩들,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형형색색의 간판들. 처음 봤을 때는 낯설었지만 이제는 익숙했습니다. 복지센터에 도착했을 때 정숙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연화 씨, 방송 잘 끝났어요? 네, 덕분에요.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새로운 아이가 한 명 있는데 많이 긴장한 것 같더라고요. 연화는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13명의 아이들이 앉아 있었어요. 구석에 처음 보는 여자아이가 있었죠. 8살쯤 돼 보였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숙인 채 손을 꼭 쥐고 있었어요. 안녕, 얘들아. 오늘도 함께 노래할까? 아이들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연화는 새로운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지원이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연화는 지원 옆에 앉았어요. 지원아, 노래 좋아해? 지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눈을 들지 못했어요. 연화는 그 모습에서 과거의 자신을 봤습니다. 편의점에서 주눅 들었던 자신을요. 괜찮아. 여기선 틀려도 돼. 누구도 뭐라 안 해. 지원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연화와 눈이 마주쳤어요. 아이의 눈에 두려움과 기대가 섞여 있었죠. 자, 그럼 시작해볼까? 연화는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간단한 동요를 선택했어요. 작은 별이었죠. 손가락이 건반을 누르자 맑은 소리가 울렸습니다.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아이들이 하나둘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지원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처음엔 잘 들리지 않았지만 점점 목소리가 커졌죠. 노래가 끝났을 때 연화는 박수를 쳤습니다. 지원아, 목소리가 정말 예뻐. 지원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처음으로 웃는 얼굴이었어요. 다른 아이들도 박수를 쳤죠. 그 순간 연화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걸요. 누군가의 목소리를 끌어내주는 것.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하나둘 집으로 갔습니다. 지원이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어요. 아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선생님, 다음 주에도 올 거예요? 물론이지. 매주 올 거야. 지원이 환하게 웃으며 나갔습니다. 연화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어린 시절 자신에게 누군가 이렇게 해줬다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죠. 복지센터를 나와 걷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미란이었어요. 연화 씨, 다큐멘터리 반응이 정말 좋아요. 방송국에서 시즌 2를 만들고 싶대요. 다른 탈북민들 이야기도 담으면 어떻겠냐고요. 연화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하지만 저는 이제 제 일에 집중하고 싶어요. 이해해요. 그럼 자문 역할로라도 도와주실 수 있어요? 그건 할 수 있어요. 전화를 끊고 연화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주황빛 노을이 서울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죠. 아름다웠습니다. 원룸으로 돌아왔을 때 어머니와 동생이 보낸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지방 소도시에서 작은 식당을 하고 계셨고 동생은 대학에 다니고 있었어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죠. 어머니의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연화야, 방송 잘 봤어. 자랑스럽다. 연화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엄마도 고생 많으셨어요. 사랑해요. 저녁을 간단히 먹고 창가에 앉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화는 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요즘 가끔 생각을 적고 있었어요. 일기 같은 거였죠. 펜을 들고 오늘 있었던 일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라디오 방송을 했다. 떨렸지만 할 수 있었다. 내 이야기를 내 목소리로 할 수 있어서 감사했다. 그리고 지원이를 만났다. 저 아이의 목소리를 끌어내줄 수 있어서 기뻤다. 이게 내가 할 일인 것 같다. 글을 쓰다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정호는 어디에 있을까? 자신을 구하고 바다에 남은 그 사람은요? 연화는 목걸이에 십자가를 만졌습니다. 정호도 이 십자가 같은 걸 믿었었죠. 고마워요, 정호 아저씨.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연화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바다 어딘가에서 들릴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연화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합창단 연습이 있는 날이었거든요. 샤워를 하고 거울을 보니 24살의 얼굴이 보였어요. 5해 전과는 많이 달랐죠.
눈빛이 달랐습니다. 이제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옷장을 열고 옷을 골랐습니다. 파란색 니트와 검은색 바지. 처음 서울에 왔을 때는 옷 하나 고르는 것도 어려웠는데 이제는 자연스러웠어요. 합창단 연습실에 도착했을 때 아이들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민지가 달려와 안겼어요. 선생님 방송 봤어요. 너무 멋있었어요. 수진도 다가왔습니다. 저도 봤어요. 울었어요. 다른 아이들도 하나씩 인사를 건넸습니다. 연화는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 아이들과 함께 노래할 수 있다는 게 감사했죠. 진우가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곡을 배울 거예요. 연화 선생님이 작사한 곡이에요. 아이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연화는 미소 지으며 악보를 나눠줬어요. 제목은 그 바다를 건너온 이름이었습니다. 이 노래는 제 이야기예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누구나 자기만의 바다를 건너니까요. 아이들이 악보를 들여다봤습니다. 가사를 읽는 아이들의 눈이 촉촉해졌어요. 연화는 피아노 앞에 앉아 첫 소절을 쳤습니다. 그 바다를 건너올 때 나는 이름만 가져왔어요. 연화가 노래를 시작하자 아이들이 하나씩 따라 불렀습니다. 목소리들이 겹쳐지며 하나의 노래가 됐어요. 남과 북, 여기와 저기, 과거와 현재가 섞여서 만들어진 노래였죠.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그 이름으로 부를 노래가 있다는 걸. 노래가 끝났을 때 연습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럴 필요가 없었죠. 모두가 같은 마음이었으니까요. 진우가 박수를 쳤습니다. 완벽해요. 다음 달 공연 때 이 곡으로 시작해요. 연습이 끝나고 연화는 혼자 남았습니다. 빈 연습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오고 있었죠. 핸드폰을 꺼내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몇 장 안 되는 사진들이었어요. 하나원 수료식 사진, 복지센터 어르신들과 찍은 사진, 합창단 공연 사진. 하나하나가 소중한 기억이었죠. 그리고 맨 처음 사진. 함흥집 마당에서 어머니와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연화는 15살이었고 어머니는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그때는 몰랐죠. 자신이 이런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걸요. 엄마 잘 지내고 있어요. 연화는 사진 속 어머니를 보며 속삭였습니다. 이제는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대신 감사함이 올라왔죠. 연습실을 나와 거리를 걸었습니다. 오후 5시에 서울은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자유롭게 걷고 웃고 이야기하고 있었죠. 연화도 그들 사이를 자연스럽게 걸어갔습니다. 카페 앞을 지나가는데 익숙한 멜로디가 들렸습니다. 라디오에서 자신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재방송이었죠. 연화는 잠시 멈춰서서 들었습니다. 누가 시켜서 부르는 노래는 마음이 없죠. 이제 제 노래는 제 마음으로 시작됩니다. 라디오 속 자신의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떨리지 않는 목소리였어요. 연화는 미소 지으며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작은 공원을 지났습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죠. 연화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자유로운 공기였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원이 어머니였어요. 선생님, 지원이가 집에서도 노래를 불러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연화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지원이가 원래 갖고 있던 목소리예요. 제가 한 건 없어요. 전화를 끊고 연화는 다시 하늘을 봤습니다. 저 하늘 너머 함흥에도 같은 하늘이 있었죠. 어머니가 부르던 노래도 정호가 몰던 배도 모두 저 하늘 아래 있었어요. 고마워요. 모두. 연화는 작게 말했습니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흔들었어요. 연화는 일어나 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내일도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부를 노래가 있었고 살아갈 이유가 있었죠. 그날 밤 연화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내 노래를 만들었다. 그 바다를 건너온 이름. 그게 나다. 이제는 안다. 자유가 뭔지, 내 목소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노래하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그리고 살기 위해서. 연화는 펜을 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내일도 이 도시는 깨어날 것이고 연화도 함께 깨어날 거였죠. 이제 연화에게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부를 노래가 있었어요. 그게 자유였고 그게 삶이었습니다.